2024년 더벨 금융 포럼의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의를 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희성 팀장님한테 그 다음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공통 질의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상생금융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 17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올해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상생금융 관련해서. 그래서 몇 가지의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출금 2억 원을 한 대로 1년간 4%가 넘는 이자를 납부하는 납부액의 90%를 차주에 대해서 300만 원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든가, 이금융권에 돈을 빌리신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서 금리가 5%에서 7% 사이가 되면 일부분의 이자를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채무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융 상황이 좋아져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아지고 돈벌이가 나아지면 좋아지겠지만 향후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생금융 이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뭔가 업권별로,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상호금융 쪽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게 궁금한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은행을 비롯해서 금융권에서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 놓으셨어요. 이제 정부당국에서 계속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니 충당금 계속 쌓아야 된다고 해서 많이 쌓아놨는데, 실상 충당금 쌓은 거는 소비자들한테 도움은 많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반 개인 돈을 빌리신 분들은 금융기관은 충당금을 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 대출자인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와닿지 않는, 결국은 내가 다 갚아야 되는 빚일 테니까 그런 부분일 텐데,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김태욱 팀장님부터 좀 답변 좀 드릴게요. 그동안에는 이제 저소득이나 저신용 차주들을 위한 어떤 포용금융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좀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의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상생금융이라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이제 은행권을 중심으로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진행했던 이제 포용금융 차원의 지원과는 좀 다른 성격인 게, 그러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는데 불황 앞에 장사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융권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러한 상생금융은 그동안에 이제 고금리라든지 고물가, 그리고 경기 둔화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떤 이런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권이 어떤 같이 이제 하는 그런 금융,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번에 발표가 되었던 어떤 이자 캐시백, 소상공인 대상의 이자 캐시백뿐만이 아니고 작년 초부터 많은 다양한 상생금융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것도 그런 일환에서 이제 추진이 됐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은행권에서 발표를 했던 상생금융 방안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일단은 그 규모도 상당히 2조 원 규모로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은행들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이런 금액을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금리를 그동안 부담했던 차주들한테 직접 이자를 환급해주는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어떤 체감도에 있어서는 그 전에 이제 있었던 그런 대책들보다 상당히 체감도 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최근에 이제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어떤 속도전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 당국에서도 이제 그간 발표됐었던 여러 가지 상생 금융이 그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챙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상생 금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어떤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상생금융 전담 조직 등을 이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속적이고 어떤 속도감 있게 이렇게 상생금융을 추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자를 좀 싸게 대출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빌려주고 다시 받고 돌려받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좀 금리를 좀 저렴하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데. 부분도 이미 발표된 어떤 그 대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 이제 이자를 환급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번에 발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박수홍 팀장님께서 좀, 보험 쪽은 어쨌든 직접 상생금융이랑은 직접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권은 아무래도 부동산 PF 쪽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상생금융 관련해서 보험 쪽이 이제 굉장히 국민형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권 뭐 상생 우선 추진 과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도 자료로 이미 배포를 했고, 그 이후에 상세 추진 과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계속 보도 자료를 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뭐 자동차 보험료나 아니면은 실손 보험, 이 보험료를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안들이 실제 실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이 약간 개선이 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역대 최대 이제 인하폭을 적용을 뭐 올 2월 말 뭐 이렇게 이제 각 회사별로 적용을 하는 거를 이미 다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취약 차주 뭐 이제 취약 소비자, 뭐 취약계층, 예를 들면 뭐 대리 운전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리 운전자 보험 뭐 보상 확대나 아니면은 뭐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도 얼마 전에 이제 보도 자료로 이렇게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험 쪽에서는 나름대로 보험 쪽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어려운 뭐 고물가, 고금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만들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PF 대출 관련해서는 뭐 보험 쪽에서도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뭐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좀 그 리스크가 적은 부분에 투자가 대출이 돼 있는 부분이라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 양호한 상황일 수 있으나, 또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뭐 사업장별로 밀착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적으로 아예 그 PF 대출 별도로 이제 관리를 진행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업권별로 뭐 이제 충당금 쌓는 거 이외에 뭐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 부채나 아니면은 자산을 다 시가 평가하는 어떤 회계의 대변역,
또 자본 규제의 KICS 도입을 통한 이제 대변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안정적으로 이제 정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회사들도 어떤 상품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부채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 제도를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을 잘 길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희성 팀장님이 답변 주인데, 솔직히 요 네. 부분이 그 제일 관련 깊은 게 이제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쪽이 제일 밀접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예, 궁금하거든요. 뭐 이제 충당금 쌓는 방법 이외에 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충당금을 이제 충분히 적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뭐 기준도 뭐 상향하고 그리고 이제 점검들 통해서 이제 쌓고 있는데, 저축은행이나 이제 상호나 마찬가지의 현상인데, 22년 그 4분기에 고금리 수신 경쟁으로 인해서 조달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순이자 마진이 굉장히 떨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축은행의 적자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금리 리스크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들이 전반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PF 대출을 중심으로 한 충당금에 대해서 충분히 적립하는 것 이외에 어떤 순이익 변동성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금리가 어떤 변동폭이 크더라도 충분히 어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조나 어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동성 리스크랑 더불어서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지금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질문 네. 좀 드릴게요. 그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던 예. 거, 재작년에 아마 12월 예. 말에 금리 엄청나게 올랐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저축은행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신탁 관련해서, 그러니까 퇴직연금 관련해서 네, 보험 네. 쪽에 메리츠였었던 거예요. 네. 굉장히 금리를 많이 올려서 네. 효과가 굉장히 컸던 네.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동의하셨던 부분이 어쨌든 12월 말에 몰려있던 걸 좀 스프레드 시켜야 된다라는 네, 거에서 네, 동의를 맞습니다. 하셨던 것 같고, 네. 그거 일환으로 이제 예. 수신을 좀 스프레드 시키신 것 같아요. 작년에 상당히 그런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고 판단을 했고, 저축은행이나 상호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신금리가 어쨌든 지금 금리가 작년 뭐 중반기 네. 하반기보다는 낮은 상태고, 네. 아마도 네. 계속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가 저축은행이나 이쪽에 그러니까 저축은행 관계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관련된 예. 부실이 솔직히 예. 많이 예. 어려움이 예. 다가온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업종별로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다들 부동산 PF 관련된 부분 되게 많이 규제를 하세요. 네. 뭐 그 집을 사기 위한 대출에 대한 부분도 규제를 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이제 네. 규제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지만 부동산 관련된 거를 많이 규제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하다 보면 네. 이게 뭔가 부도가 나는 건설사들이 발생을 해서 언세적으로 뭔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시스템 네. 리스크가 발생하지 네, 않을까라는 네, 걱정이 네. 좀 있는데요. 예. 아까 얘기하셨던 업종별 한도 규제 강화한다는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네. 자율협업을 통해서 일시적 어려움 겪는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네. 한도를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네. 궁금하거든요. 예. 그게 조금만 더 질문 드리면, 예. 5년도 말부터 이제 그 부동산 업종 한도 규제가 시작되면 네. 어쨌든 규제 한도가 네, 다들 차 있으실 테니 네.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 올해년도에 네. 계속 하실 거잖아요. 예. 그게 저희가 이제 영향 분석을 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한도 규제가 다 찰떡료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런 간접적으로 이제 건설업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더더욱이나 사업장이나 옥석 가리기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이제 정말 이제 가능성이 이렇게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데 대해서는 신속하게 어떤 그런 재구조화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그런 어떤 정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자금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생산적인 부분에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약간의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잠시간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떤 저희가 이제 모든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모두 이제 아예 신용 공급이 중단될 거다. 이거는 좀 약간 지나친 좀 우려인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아마 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아마 조금 이렇게 좀 심사나 이런 걸 좀 더 강한 측면이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부동산 경기가 그 향방에 따라서 조금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과거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저축은행들이 네. 이제 망해서 이제 네. 지주사료도 편입되고 네. 통합이 되고 그런 과정을 네. 겪었는데 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그거는 좀 과거에 이제 그런 사태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PF 대출의 비중이라던가 연체율이던가 이런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는 저축은행이 지난 한 10년간 약 단기 순이익만 한 1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그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다 지금 자기 자본화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과거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년도부터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부실 채권 비율도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그 부실 채권을 매각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부실 채권에 대한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은행이 과거보다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은행 관계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혹시나 은행이 부실화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염려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좀 지나친 기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방법은 그 매각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쌓아놓은 이제 충당금을 통해서 상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이제 뭐 재구조화라든지 어떤 워크아웃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부실 채권을 정상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담보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처분을 통해서 부실 채권을 이제 정상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제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23년 3분기에 은행의 이제 부실채권 적립 규모가 한 3조 원을 조금 넘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중에 이제 매각을 통한 정리가 한 0.9조 원 정도로 한 27% 정도 차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상 이제 은행은 그 차주의 이제 신용 위험에 따라서 미리 이제 그 충당금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 충당금 적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비용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채권 이제 판매 저조에 따라서 은행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실화가 전이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지금 이제 부실 채권 비율이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것은 맞는데 그 과거 수준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지금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체율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부실 채권이 좀
상승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충당금 적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부실채권을 상각이나 매각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향을 좀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부동산 PF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 3분기에 은행이랑 비은행 건설 부동산업 대출 잔액이 608조 5천억 정도다. 이게 2022년 3분기 580조 8천억보다 한 4.8% 정도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경기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은행이 PF는 부리지는 않을 테 분명히 이제 본 PF를 하실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대출이 차고 더 안 나간다고 해도 지금 나가 있는 건설사들의 이런 대출, 그 PF 말고 그냥 그 건설사들한테 신용으로 나간 대출이 꽤 있을 거라고요. 그게 또 작년도에 나간 보통 그 신용대출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년도 상반기나 뭐 하반기에 약간씩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만약에 막힌다고 하면 건설사들이 상당히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권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대출이 묶이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감독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제 대출 가운데 부동산이나 어떤 건설업 뭐 이쪽에 대출 비중이 많은 것은 뭐 이거는 전 금융업권의 어떤 공통된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신평사나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올해 건설 업종을 상당히 이제 취약 업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모니터링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만 이제 물론 이 익스포저 규모가 상당히 많긴 한데 이 규모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는 많이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 한 최근 3년 동안 한 15% 이상 이렇게 증가를 했었던 그런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이제 수요 자체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어떤 여신 심사를 상당히 좀 깐깐히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이제 과거에 한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이제 연체율 자체는 그때 수준보다 낮습니다. 다만 이제 비은행 쪽이 상당히 올라가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이 건설업종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취약업종으로 저희도 이제 생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그 건설사 저희가 이제 그 채권금융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서 엄정히 이렇게 실시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좀 정리해야 될 기업은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착륙을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 쪽에 박성 팀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보험산업 주요 지표를 발표하시면서 이제 수익성이 많이 올라갔다 보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성장은 줄어들었는데 수익성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감소했거나 혹은 사업비를 덜 썼거나 아니면 자산을 잘 운용해가지고 운용 이익이 되게 많이 나는 경우일 건데 그 손해율이 그렇게까지 감소한 경우는 그 자동차 보험 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내가 뭐 사업비를 갑자기 들 쓸 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내가 금리가 작년에 굉장히 올라가면서 보험사들이 만기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채권들이 저금리 시대에 샀던 1%대 후반, 뭐 2%대 초반의 상품들을 샀을 테니 고금리가 돼서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가 된 상황이라고 하면 수익성은 어떻게 늘어났는지가 참 의문스러워요. 근데 그게
킥스가 도입되고 나이 플러스 나이 도입돼서 이게 단순하게 회계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늘어났다라고 하기엔 또 약간 의문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감독 당국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으셔서 그렇게 된 건지, 뭐 예를 들어서 가정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가 뭐 당장 이렇게 하기 힘드니 좀 풀어놨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는 그런 가정관리 체계를 어떤 식으로 변경해서 뭐 정상적으로 한다, 정상적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보험 산업이 이제 성장성이 약간 둔화돼 보이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 산업 자체가 이제 약간 포화된 시장 포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인 경고음은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제 작년 이제 IFRS 17이 도입된다는 요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보험사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보장성 상품을 수익성이 좋은 보장성 상품을 팔아야지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팔았던 저축성 상품을 이제 줄이는 대신에 보장성 상품을 굉장히 많이 팔려고 이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물량 자체로 보면은 저축성 보험 이제 하나 파는 정도의 이제 보험료가 들어오려면 이제 보장성 보험을 뭐 2개, 3개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보장성 보험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거의 성장성이 작년도 그 한 3분기까지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로 약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22년도 하반기에 이제 발표 때 다른 분들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고금리 수신 경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늘어난 부분, 저축성 보험도 그렇고 보장성 보험도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수입 보험료가 이제 줄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게 보험사가 크게 바뀌지 어떤 실질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수익이 즉 단기 이익이 굉장히 많이 커졌냐 이런 의문이 있으신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으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IFRS 17 도입에 맞춰서 보험사들이 IFRS 9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들은 이미 적용을 하고 있었지만 보험사들은 IFRS 9을 이제 IFRS 17 도입과 함께 작년도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IFRS 9에서는 많은 자산들을 이제 특히 수익주권 같은 경우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되는 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 단기 손익으로 반영되지 않던 많은 부분들이 자산 쪽에서 손익으로 반영된 부분, 또 기존에 이제 원가로 평가하고 있던 그런 자산 채권들을 보험사들이 이제 시가 평가하는 채권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보험 부채가 시가 평가하도록 변경이 되다 보니까 미스매칭을 이제 맞추려고 이제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IFRS 9이라는 제도, 회계 제도와 IFRS 17이 동시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런 효과들이 일시적으로 상당 부분 있었던 거는 이제 맞다. 이런 부분을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IFRS 17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 부채 시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보장성 보험을 많이 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을 많이 팔게 되면 전 보험 기간에 걸쳐서 그 보험 계약으로부터 발생할 이익의 상당 이익의 일정 부분을 판매한 시점에 이제 단기 이익으로 계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도 그런 수익성이 좋은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게 된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효과가 겹쳐서 작년에 이제 이익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뭐 가정관리 체계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보험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단계에서 보면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하고 그거를 결국은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보험 부채입니다. 근데 그 보험 부채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해약률도 당연히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품의 해약률을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각 상품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해약률을 다 추정을 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뭐 손해율, 뭐 사고 발생률, 지급률 이런 것들을 각기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가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IFRS 자체가 이제 원칙 중심의 회계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회사의 어떤 그 전문가적인 판단, 회사 내에 이제 그런 판단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회사 간의 약간의 비교 가능성이나 또 그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들이 어떤 신뢰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작년 국감에서도 이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보험 부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정을 어떤 만드는 그런 뭐 표준 절차 아니면 그런 가정을 만드는 뭐 어떤 위원회 뭐 이런 거 이제 어떤 그 외부의 기구를 설립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외에 이미 보험 부채를 시가 평가를 예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의 이제 뭐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안들이 좋은 방안들이 있을까 저희가 올해 고민하고 있고 필요시에 연구 과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저희 나라 현실에 맞게 저희가 그 제도를 마련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가에서 질문 좀 드리면 저희 킥스 비율 관련해서 ALM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ALM 중요한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 바젤을 하면서 ALM 시스템을 계속 도입을 하셨고 외산 패키지를 쓰다가 이제 국내 패키지 쓰다가 지금은 인하우스 개발해서 쓸 정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2008년도에 뭐 ALM 도입한 그 이전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입한 거는 활용 가치를 따졌을 때 그런 것 같고 보험사는 그러니까 바젤이 규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입을 했었던 거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ALM 도입했으나 그렇게까지 활용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킥스가 도입이 되고 이제 세븐틴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저희 그 솔직히 보험 부채도 뭐 만기가 길고 자산도 만기가 길긴 하지만 금리가 급상승을 하거나 급하락을 할 때의 문제점들이 좀 보여서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게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급격히 상승하면 보험 부채 듀레이션도 짧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의 사이드도 짧아져야 되는데 실상 자산 사이드는 그렇게 듀레이션이 짧아지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만기 구조에 따라서 이 자산이 이제 듀레이션이 바뀌는 거지 이게 금리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보험 부채는 굉장히 급속하게 짧아졌다가 늘어났다 이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보험사의 특성을 보면 갑자기 보험 부채가 확 듀레이션이 짧아졌다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고 갑자기 짧은 자산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반대의 케이스에 보험 부채 듀레이션이 확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거 팔고 만기가 긴 구조를 갖고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보험사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감독도 당연히 그런 상황 아실 테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뭔가 혹은 향후에 어떻게 조정할 건지가 뭐 그런 여지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 이제 23년 전까지는 RBC 비율이라는 그 건전성 규제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자본 규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가 평가한 금액을 적용을 하는데 부채는 계속 원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금리 변동에 따라서 회사의 정말 그 제대로 된 어떤 뭐 재무 건전성 상황을 RBC 비율에 이제 나타낼 수 있느냐
라는 이제 그런 뭐 의문들도 분명히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듀레이션을 이제 생각을 하면 물론 자산 듀레이션이 부채 듀레이션보다는 짧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험 부채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뭐 사망할 때까지 아니면 뭐 20년 뭐 최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만기가 길기 때문에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매칭되는 채권을 국내 시장에서 이제 거래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산 듀레이션이 일반적으로 부채 듀레이션보다 이제 이제 작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본 규제에서 기존의 RBC 그 자본 규제에서 그 듀레이션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자산은 시가평가되고 부채는 원가평가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듀레이션을 맞추려는 즉 말씀하신 이제 ALM 어떤 이 관리에 있어서 유인이 이제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23년도에 부채를 시가평가를 하게 되고 실제 회계에서도 그래서 이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이 맞지 않으면 순자산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고 또 손익도 크게 변동될 수 있고 또 그 변동을 그대로 그 KICS 자본 규제, 새로운 자본 규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자산 부채 듀레이션을 최대한 맞춰야 되는 이런 이제 지상 과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많은 기존의 어떤 굉장히 많은 계약을 기초해서 나온 그 부채의 듀레이션을 갑자기 조정한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조정을 해가야 되는 건데 이제 서서히 조정을 당연히 회사들은 해가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들이 이 미스매칭을 맞출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보험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보험 상품을 어떤 상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듀레이션이 이제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 포트폴리오 또 이 금리 리스크를 떠나서 어떤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보험 리스크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과 사망보험은 어떻게 보면 사망률에 따라서 약간 리스크가 상반되는 즉 상쇄되는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안도 굉장히 회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추진해야 되는 이제 상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채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방안들도 회사들이 실제로는 공동재보험이 도입이 20년도에 됐지만 이제 아직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가 향후에 많이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보다 길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채 가치가 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될 테고 부채 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지면 자본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어떤 이 자산 부채의 듀레이션을 맞춰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일 걸로 보고 있고 또 이제 그게 제도적인 문제로 이제 그런 방안들이 막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어떤 제도적인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김태욱 팀장님한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감독 규제 동향이랑 대응 방안에서 관련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의 적정성 점검 체계 구축, 그다음에 특별 대손 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 그다음에 3번째로 정기 중립적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도입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 3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안 와닿거든요. 네. 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요. 은행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최근 10년간을 기초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저금리 상황에서 부도율이 상당히 낮은 어떤 그런 수치를 입력하게 된다든지 어떤 예상 손실률도
상당히 낮은 어떤 그런 변수를 입력하게 됨으로써 이런 어떤 다소 왜곡된 어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래 경제 상황을 상당히 이제 낙관적으로 이렇게 반영할 경우에는 또 이제 대손 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어떤 이런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을 통해서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할 때 이런 변수들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대손 준비금이라는 제도는 은행들은 이제 대손 충당금을 쌓게 되고 또한 지금 대손 준비금이라는 부분을 이제 적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의 차이가 뭐냐면 대손 충당금은 회계 기준에 따라 적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손 준비금은 저희 이제 규정상 최저 적립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건전성 기준에 따라서 어떤 이게 정상 채권이냐, 요주의 채권이냐, 고정이하 채권이냐, 이런 자산 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 기준상 최저 적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 있는데요. 이 양자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게 대손 준비금입니다. 근데 감독 당국이 어떤 이런 대손 충당금과 어떤 대손 준비금을 비교하면서 좀 충분히 적립이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이제 이거를 추가적으로 적립하라고 할 수 있는 감독 조치가 없었는데요. 이런 특별 대손 준비금이라는 것은 충분히 적립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감독 당국에서 은행에 적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마련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신용 팽창기에 GDP 대비해서 어떤 신용 수준이 상당히 이제 늘어날 경우에 이때 이제 자본에 이제 적립을 해놨다가 어떤 신용 수축기에 이 자본을 이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 중립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이제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런 경기 악화 시기를 제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경기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일정 부분은 경기 중립적으로 이렇게 자본을 부과하도록 하자, 어떤 이런 부분,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참고를 해서 저희도 이제 경기 중립적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금융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